어제는 서초동과 가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이게 같은 날 열렸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이 발언 이후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이소영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자, 서초동도 바쁘고 가회동도 바쁘고, 오전에는 서초동에서 형사재판, 그리고 오후에는 가회동에서 헌법 탄핵심판, 헌재 탄핵심판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서초동과 가회동으로 오가는 모습들. 일단 어제 대통령이 많이 바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예. 그 형사재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직접 참석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잘 안 가긴 하죠. 예. 네, 안 가죠. 예. 근데 이제 그걸 직접 참석을 하셨고 예. 또 구속 취소 신청이라는 거 제가 처음 보거든요. 예. 보석 신청이 아니라 구속 취소를 신청하는 거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예. 뭐 그것도 신청을 하셨고, 아하. 그래서 뭐 거기도 뭐 하셨고 예. 바쁘신 것 같은데 그 뭐 다양한 법률적인 수단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또 유효타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몸만 바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과는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보석 청구를 한 게 아니라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거는 이제 애초에 이게 불법한 구속이다. 구속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예.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알면서도 신청하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신청하셨으면 진짜로 좀 큰 문제인데 예. 이게 그냥 형사소송법하고 사법연수원 교재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장실질심사랑 체포적부심에 있어서 그 얼마의 시간을 구속기간 10일에서 빼줄지, 그러니까 이제 수사기관에 얼마의 수사기간을 더 허용해 줄지 이제 이런 문제인데,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런 얘기 국민들이 아실 필요 전혀 없는 쓸데없는 내용이지만 그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는 일수를 기준으로 빼도록 돼 있고요. 왜냐하면 날로부터 날로까지 이렇게 날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 체포적부심은 때로부터 때까지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무상 그냥 통설적으로 시간으로 뺍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는 날로 빼고 체포적부심 시로 빼면 검찰의 판단이 맞고요. 여기에서 뭐 하루를 빼니 이틀을 빼니 뭐 44시간만 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찌질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더 뭐 자세하게 얘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시험 나오던 것때. 네네, 그럼요. 그 책을 찾아보시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구속 취소는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네. 어제 이제 일단은 대통령 입장에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게 탄핵 심판이잖아요. 이게 이제 먼저 종결은 될 테니까. 네. 사실상 이제 어제 증인신문은 어제로 끝난 거고. 네. 이제 최종 변론기라고 평결만 남았는데 네. 재판관들 판단이 어느 정도 섰을 거라고 보세요? 네. 그러세요? 네. 예.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8대 0이죠. 8대 0. 네. 예. 방금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님 이제 그 각하 나오셔서 각하돼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문영배 소장이 뭐 편향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지금은 말을 아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정영식 재판관까지 8대 0 인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굉장히 민망해지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헌재를 공격하거나 뭐 각하나 기각 주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는 며칠만 기다려봐도 며칠만 지나도 굉장히 좀 창피한 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는 의원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야, 저 가장 핵심 증인인 홍장원 전 차장 진술 잡고 받고 흔들리는 거 봐. 저 신빙성 없어. 메모도 조작. 뭐 진술도 좀 오염됐고. 그러면은 저 의원 체포 지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어떠세요? 의원 체포 지시가 홍장원 차장 혼자서 얘기하는 거면은 뭐 그런 공격이 유효할 수 있는데요. 예. 아니 조지호 청장도 지금 몇 번을 경찰에서 그걸 진술을 했고 지금 방첩사 사람들의 진술도 일치하고 예. 그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게 뭐 14명이냐 16명이냐 그것만 다른 거지 존재하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거를 윤석열 변호인들도 탄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장원 한 명 흔든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가 바뀝니까? 그리고 사실관계의 디테일이라는 건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조홍천 의원님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총선 이후에 처음 만난 건 줄 알고 너무 오랜만에 만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슨 소리 하냐고 얼마 전에 어디서 만나지 않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민망하셨겠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홍장훈 전 차장의 신빙성이 흔들려도 다른 증거가 충분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8대 0으로 의원님은 인용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어제 대통령 메시지 보셨나요? 봤습니다. 대통령은 기각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곧 내가 복귀해서 네. 세대 통합의 힘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메시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저희 지역구인 의왕에 계신데요. 그러네요. 그 의왕으로 그냥 빨리 복귀하셔라. 왜냐하면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에 오래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엉뚱한 꿈 꾸지 마시고 예.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도 검찰총장을 지낸 어떤 법률 전문가인데 네. 뭐 본인의 사건이긴 하지만 조금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본인의 일이긴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야 이거 난 무조건 기각이 될 거야. 그러니까 복귀 얘기를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쉽지 않더라도 뭔가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피고인의 특성과 정치인의 특성이 결합된 결과물인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일단 피고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자기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정치인이요. 종특이라고 하나요? 예.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대표적인 직업이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그래요? 결합돼서 뭔가 예.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지 못하고 있다. 네. 특별히 그럼 어제 이제 세대 통합, 어른 세대, 기성 세대, 청년 세대 이렇게 세대 통합 얘기하거든요. 뭔가 대통령이 저 승리했던 그 대선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들고 나왔던 전략의 세대 포이론이 좀 기억나기도 생각나기도 연상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그 언급은?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뭐 예. 2030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거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태극기 세력 그리고 이제 노인 세대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표나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2030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간에 이 예.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고요. 그래서 그런 착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결은 언제쯤 나올 거로 보세요? 뭐 3월 11일 경 이렇게 어제 분석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요.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25일에 이제 종결이 될 거니까 예. 그로부터 뭐 짧으면 열흘, 길면 2주 이 정도 예상하면 되겠죠. 뭐. 마지막 변수는 없다고 보세요? 없습니다. 예. 판결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로 보세요, 의원님? 왜냐하면 저 대통령 지지자들이 뭐 헌재가 편향돼 있다. 국민의 의원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네. 절차의 위법성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나경원 의원도 뭐 결과에 불복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네. 일단은 저는 8대 0으로 인용이 될 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에 대한 뭐 불복이라거나 논란은 굉장히 빠르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이니까 뭐 지지층 결집이니 뭐 등등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이거 탄핵 인용되자마자 그냥 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권을 가질까에 아마 목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론하면 국민의힘도 좀 스탠스 바꿀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러면 3월 중순에 결론이 나면 만약에 인용이 되면 5월이에요. 조기 대선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실질적인 조기 대선 준비 들어간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기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의원님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저라기보다는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예. 이제 겉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가 다를 뿐이지 예. 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발언 이후에 네.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네. 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까? 중도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잘 모르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은 양당제 국가라고 다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두 거대 정당 외에 나머지 제3정당 의석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정당들이 막 경쟁하는 다당제 국가에서는 각각의 정당이 그 국민들을 세분화해서 대변하는 게 가능하고 예. 다들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지금은
민주당 의석이 170석이고요. 그게 전체 300석 의석 중에서는 56%.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된 분들까지 치면은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절반을 넘는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예. 그거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사실상의 두 정당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운영하고 이제 다수당, 과반 이상의 다수당을 점하는 구조에서는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예컨대 진보적인 국민만을 대변할 수도 없고요. 중도의 국민만을 대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 거대 정당들이 거대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뭐 다소 왼쪽에 있는 본인이 진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대변해야 되는 책무, 예. 중도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포함해야 되고요. 아주 극단에 있는 보수를 제외하고는 뭐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대변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정당인 거죠. 그래서 예.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성격이 뭐냐,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류해야 되냐라고 예. 하면은 저는 넓음이 정체성이다. 넓음.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맨 오른쪽부터 가운데를 지나서 맨 왼쪽부터 가운데를 지나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네. 아니 사실 국민의힘도 보시면 안철수, 김상욱 이런 분들하고 예. 김민전, 윤상현 이런 분들하고 무슨 이념적인 그렇게 공통점이 있나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민주노총 출신 의원님도 예, 예, 계시고요. 예. 군 장성 출신 예, 의원님들도 예, 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넓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예. 이거 며칠 동안 계속 이 얘기 나오고 뭐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효용도 없고 어허. 답도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하는 사실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큰데 예. 이게 오늘날에 있어서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전통적인 뭐 진보와 보수의 구분법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되게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은 통상 진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에 글로벌 시대에 자국의 노동자를 위하는 정책이 국경 바깥에 있는 약소국 국민들한테는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노동자 보호 정책이 진보인가? 이거 뭐 이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친환경은 진보의 정책이라고들 얘기해 왔는데 친환경 정책이 일자리 없앤다고 노동조합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많고 기본소득도 원래는 서구에서는 보수 정당과 보수 경제학자들이 처음에 주장하던 거거든요. 예. 복잡한 복지 정책을 일원화, 단순화하자라는 취지에서.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몇 가지 정책을 가지고 그 정책이 진보 정책이냐 보수 정책이냐 하는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보다 그게 무역과 환율과 금리와 예. 우리 경제 일자리 통상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는 복합적인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약간 뭐 덧셈 뺄셈 얘기하는 것처럼 좀 고리타분한 예.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네.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대선이 가까우면 조금 민주당 기준으로 우클릭 네. 중도 보수를 향한 정책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거를 넘어서서 민주당은 원래부터 중도 보수 정당이고 진보 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내 이제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소리냐. 어떻게 당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꾸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그렇게 얘기했고 네. 고민정 의원은 진보적 섹터가 좀 약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이 흔들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정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언급 자체, 워딩 자체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그 예를 들면 제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는 예. 제가 뭐 선언하거나 저는 진보입니다 또는 보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거나 규정할 문제가 아니고 예. 뭐 학자들의 논문에서 예. 또는 언론인들의 칼럼에서 뭐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네. 국민들이 그걸 평가해서 음. 선택에 참고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이거를 정치인들끼리 나는 유럽 기준으로는 보수고 뭐 어떤 뭐 학파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나는 진보고 예. 이렇게 자기소개하는 거가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하지 않고요. 아하. 국민의힘에서도 막 거친 반응이 나오던데 우리가 보수인데 왜 우리를 참칭하냐 막 이런 식의 이제 격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수 정책을 베끼는 영혼 없는 C급 짝퉁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수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걸 짝퉁까지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과한 얘기인데 예. 이렇게 과민 반응이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지지층을 더 뺏길까봐 하는 이제 그런 그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 보수 정책을 만들어서 예.
보수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 뭐 말만 보수라고 하고 대단한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 내 땅이다 소유권 주장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가 저는 되게 불필요하고 오늘날에 있어서 유효하지도 않고 답도 없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너무 열심히 논쟁하는 거 조금 예.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은 아깝지만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네. 어쨌든 이게 대선판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판에 화두가 된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대선이 있으면 선거 전략으로는 유효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별 뭐 유리하지도 않고 불리하지도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보세요? 불리할 건 없죠. 불리할 건 없다. 왜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진보의 구도가 음흠. 그 분할되거나 분열되는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장되는 거는 선거에서 뭐 항상 예. 불리하지 않죠. 네. 어쨌든 왼쪽은 확실히 다졌으니 가운데와 오른쪽을 먹어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C급 짝퉁. 뭐 안철수 의원은 뭐 저 파리도 새냐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진짜 중도 보수를 확장하고 싶으면 네. 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정을 넣어라. 네. 뭐 노조와 선을 그어라. 뭐 이런 요구도 국민의힘 측에서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주 52시간 예외는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노동 시간을 늘리냐 단축하냐라는 관점을 떠나가지고요. 노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딥시크나 챗 GPT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노동자의 기준으로 근태 관리를 하고 노동 시간을 규제하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이 다양해진 현실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반도체법에서 얘기하는 게 좀 웃기다는 생각이고 아예 오히려 그냥, AI든 예. 뭐 2차 전지든 새로운 첨단 산업에서 R&D 인력 그중에서 이제 고연봉 노동자에 한해서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는 이걸 무슨 뭐 옛날에 전통적으로 자본가한테 종속된 생산수단에 종속된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이게 사실 또 이것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